일본은 잘 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산업 경쟁력은 추락하며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죠. 과거 세계를 이끌었던 나라는 이제 변화하지 못한 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내부에서도 이 현실을 직시하고 절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일본은 정말 끝장난다. 한 일본인 학자가 지금의 일본을 냉정하게 분석하며 일본이 빠진 세 가지 수렁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왜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걸까요? 일본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의 목소리를 통해 일본이 처한 현실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구치 류이치입니다. 도쿄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문화와 일본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죠. 평생 일본의 문화적 정체성과 기원을 탐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저 스스로도 일본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최근 일본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목격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일본이 점점 무언가에 발목 잡히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0년째 이어지는 경기 침체, 활력을 잃은 청년 세대, 바깥 세상을 외면하는 듯한 사회 분위기, 그런데 그런 변화들을 연구자의 입장에서 멀리서만 바라보던 저조차도 충격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 출장을 다녀온 후배 교수 한 명이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마구치 선배, 한국 다녀와 보니까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우리랑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했다 해도 얼마나 달라졌겠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후배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고 그때부터 저는 일본이 맞닥뜨린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는 지난 30년간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한국은 그동안 4배 가까이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그래도 아직 한국보다는 훨씬 앞서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마치 마라톤에서 출발은 늦었지만 엄청난 속도로 따라붙는 주자를 보고도 우리가 아직 앞서 있다고 안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경제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정말로 위기에 처했다는 걸 실감한 건 우리 젊은이들의 태도를 보면서였어요.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이 미래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취업해도 월급이 오르지 않잖아요. 승진하려면 무조건 오래 버텨야 해요. 결국 부모님 세대보다 가난해질 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이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반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뭔가를 이루겠다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더군요. 후배 교수는 한국의 20대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길거리에서도 창업 관련 서적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일본 청년들이 최근 보이는 이상한 행동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한국어 학원 수강생 수가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어요.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를 좋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젊은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제 대학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난 걸 보고 학과 교수들끼리 회의까지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일본 대기업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변화입니다. 얼마 전 한 경영 세미나에서 만난 대기업 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우리도 한국 기업처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본의 기업 문화는 여전히 수직적이고 보수적이지만 한국 기업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 대기업들은 한국의 기업 경영 방식을 연구하고 있고 일부는 한국에서 마케팅을 배워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일본은 변하지 않을까? 물론 기술력은 여전히 일본이 강한 분야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스템과 태도예요. 일본의 기업들은 여전히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반면 한국의 기업들은 빠르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쌓이면 결국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가장 직면하기 싫어하는 문제, 역사적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연구자로서 가장 민감하게 다뤄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문화의 상당 부분이 한반도를 통해 전해졌다는 걸 학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사기 일본서기를 보면 백제에서 온 왕족과 기술자들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일본의 불교도 백제를 통해 들어왔고 일본의 전통 건축 양식도 한반도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출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최근 고고학 연구에서도 일본 초기 유적지에서 한반도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다가 점점 더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인가? 저는 일본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이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오랫동안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오래 버텨온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였습니다. 그때 저는 도쿄에 있었는데 건물이 흔들리는 순간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지진 자체도 무서웠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였죠. 일본은 원래부터 지진이 많은 나라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안정한 일인지 실감했습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자연재해가 일본을 덮쳤습니다.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2018년 홋카이도 지진, 2019년 태풍 하기비스. 점점 강해지고 점점 빈번해지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이라고들 했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후변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면 확실합니다. 일본의 국토는 약 37만 8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꽤 넓어 보이죠? 하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은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산악지대거나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풍부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이 짧고 유속이 빨라서 비가 와도 대부분 바다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강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됩니다. 반면 한국은 강이 길고 댐과 저수지가 많아서 물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초순수 초고순도 정제수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이 물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사용하죠. 그런데 일본은 원래부터 물이 부족한데 기후변화로 가뭄이 잦아지면서 앞으로 반도체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공장이 몰려 있어서 물 공급이 용이합니다. 지금 일본은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라피다스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일본 정부가 엄청난 지원을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또 한 가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고립된 섬나라라는 점이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섬나라라는 게 장점으로 작용했어요. 외세의 침입을 막고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경제 시대입니다. 물류와 교역이 중요해졌는데 일본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일본과 한국의 마스크 대응 속도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2주 만에 전국 단위의 마스크 유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물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몇 달이 지나도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 물류망이 국토 곳곳에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서 빠른 대응이 가능했지만 일본은 물류가 섬들 사이를 이동해야 하다 보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마스크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점점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먹는 음식의 60%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45%에서 50% 수준이고 최근에는 스마트 농업을 통해 자급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걸 왜 강조하냐면 앞으로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이런 것들이 겹치면 식량 수출국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일본 같은 나라는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일본은 앞으로 점점 더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일본을 떠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점점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변하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일본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겠죠. 과거의 방식만 고수하다가는 점점 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앞으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이 문제를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예전의 일본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할 때입니다. 몇 년 전 도쿄대 강의실에서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요즘 여러분이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저는 당연히 영어가 1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오랫동안 영어를 가장 중요한 외국어로 여겨왔으니까요. 그런데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어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물어보니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랬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 더 매력적이에요. 일본보다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일본 젊은이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게 일시적인 유행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비슷한 현상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우선 한국어 학원 등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쿄에 있는 한어학원에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어 수강생이 2배 넘게 증가했어요. 단순히 취미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취업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대학교들도 한국어 과정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 일본 주요 대학에서는 한국어 전공 개설이 급증했죠. 일본 내 10대, 20대 사이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일본 청년들은 한국을 동경하게 된 걸까? 저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속도였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길,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는 청년들 모든 것이 빠르고 역동적이었습니다. 도쿄의 청년들은 조용하고 신중한 편이지만 서울의 젊은이들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차이를 실감한 건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 한국 스타트업 대표를 만나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저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벌써 2개나 성공시켰고 3번째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실패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실패요? 당연히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창업에 실패하면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구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실패가 당연한 과정이고 중요한 건 재도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청년들과 일본 청년들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일본 청년들은 안정적인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한국 청년들은 빠르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실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스타트업이 거의 성장하지 못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유니콘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에는 18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지만 일본에는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일본 청년들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을 우상화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식 공부법, 한국 직장인의 일하는 방식 같은 키워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SNS에서는 한국식 시간관리법, 한국인의 성공 습관 같은 콘텐츠가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훌륭한 시스템과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을 동경하는 일본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그건 일본이 정체된 동안 한국이 변화하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일본은 이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은 정말 변화할 의지가 있는가? 저는 연구자로서 이 질문을 계속 고민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학생들과 세미나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주제는 일본의 문화적 기원이었죠. 평소처럼 조용한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되던 중 한 학생이 망설이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일본 불교의 기원이 백제라는 게 사실입니까? 질문을 듣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솔직히 저도 순간적으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하지만 연구자로서 사실을 피할 수는 없는 법이죠.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일본 불교는 백제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 서기 552년 백제 성왕이 우리에게 불상과 경전을 보냈고 그것이 일본 불교의 시작이 되었죠. 그 순간 몇몇 학생들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직도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사실 일본의 전통 문화,
건축, 불교, 도자기, 심지어 무술까지도 한반도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사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역사 교육을 통해 일본은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인식이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는데 마치 일본이 모든 걸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배우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호류지가 있죠. 나라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하는 유적입니다. 그런데 호류지를 설계하고 지은 장인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백제에서 건너온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건축에 사용된 목재까지도 한반도에서 들여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930년대 일본 학자들이 호류지의 목재를 분석했을 때 일부가 한반도 남부에서 자란 나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시대에는 일본도 백제도 서로 교류하면서 기술을 주고받은 거 아닙니까? 꼭 백제가 일본에게 뭔가를 가르쳐줬다고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교류는 쌍방향이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일본이 이런 사실을 애써 축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일본이 스스로 모든 걸 만들어낸 것처럼 역사에서 백제의 기여를 최소한으로만 다룬다는 것이죠. 이런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도자기 산업도 그렇습니다. 현재 일본의 도자기 명가로 꼽히는 사스마야키, 아리타야키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조선에서 끌려온 도공들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단순히 조선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뛰어난 기술자들까지 납치해왔습니다. 조선의 도공들은 일본에서 가마를 만들고 일본 도자기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 결과 일본 도자기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그 뿌리에 대해 일본은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검도 이야기도 해볼까요? 일본 하면 사무라이, 그리고 검도가 떠오르죠. 일본의 전통 무술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검도의 원형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고려시대의 동국검법입니다. 동국검법은 고려와 조선에서 전해 내려온 검술 방식인데 임진왜란 이후 일본으로 전파됐습니다.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무사들이 이 기술을 가르쳤고 이후 일본식으로 변형되면서 지금의 검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검도를 순수한 일본의 전통 무술로 가르칩니다.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일본은 한국의 영향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을 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본은 자존심이 강하니까.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국가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발전한 민족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려 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반 일본이 제국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일본은 동아시아 문명의 선진국이며 다른 나라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일본이 문화적으로 한국보다 늦게 발전했다는 걸 시인하는 셈이 되겠죠. 이것은 일본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아시아의 지도자라는 이미지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한국의 영향을 축소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왜곡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도 역사 연구가 진전되면서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인정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런 연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이라 해도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일본은 왜 늘 한국과 비교해야 합니까?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거죠. 역사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이 정말로 미래로 나아가고 싶다면 더 이상 과거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얼마 전 오래 알고 지낸 일본 대기업 임원과 저녁을 함께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일본 경제와 함께 걸어온 사람이었고 30년 전에는 일본의 전성기를 몸소 경험했던 인물이었죠. 술잔을 기울이던 그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야마구치 교수, 이제 우리 일본은 한국을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순간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멈칫했습니다. 그가 한국을 인정하는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일본 대기업들은 지금 한국 기업들을 따라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네. 예전에는 우리가 한국을 지도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도 인정할 만큼 분명해졌다는 뜻이니까요. 예전에는 반대였습니다. 일본이 앞서가고 한국이 그 뒤를 쫓았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전자, 자동차, 조선업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고 조선업에서도 일본을 완전히 따돌렸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현대기아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을 위협하고 있죠. 제가 최근에 한 경제보고서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한 일본 경제와 달리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며 일본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숫자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명확해지죠.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업체 소니가 최근 삼성전자의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니는 한때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브랜드만으로도 세계 시장을 휩쓸었죠. 하지만 이제는 삼성과 LG의 디자인, 마케팅 방식을 참고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일본 대형 유통업체들이 한국식 라이브 커머스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한국에서 먼저 활성화된 온라인 쇼핑 방식인데 일본 기업들은 이를 배우기 위해 한국 시장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회의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일본 대기업 간부는 우리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하나를 시작하기까지 6개월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같은 일이 2주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같은 핵심 산업에서 일본을 점점 더 불리한 위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일본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변화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방식이 맞다고 자부했습니다. 일본식 경영, 일본식 조직 문화, 일본식 기술 개발 방식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대기업 임원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교수님, 솔직히 이제 우리 젊은 직원들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대기업보다는 더 도전적인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사회가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은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료적인 문화와 보수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쉽사리 바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대로 가만히 있다면 한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은 점점 더 한국 기업으로 눈을 돌릴 테니까요. 이제 일본은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일본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이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몇 달 전 학회 참석차 서울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공식 일정이 끝나고 한국인 교수 한 분과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죠. 그는 활기찬 사람이었고 일본에도 여러 번 방문한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마구치 교수님, 요즘 일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국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예전보다 강해진 것 같던데요. 저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더군요. 하지만 결국 웃으며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예전에는 한국을 따라오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조금 씁쓸했습니다. 정말 일본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은 정말 변화할 의지가 있는 걸까? 예전에는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일본인들은 한국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고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의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국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에도 일본 사회 전체가 변하려는 움직임은 너무나 더디다는 겁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경제지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착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이라니. 그만큼 일본과 한국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뜻 아닙니까? 한국은 빠르게 움직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안정과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변화를 망설이고 있죠. 저는 최근 일본 대기업들의 변화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일본은 변화를 원하지만 변하지 못하는 사회다. 대기업들은 한국식 마케팅을 연구하고 스타트업들은 한국 기업과 협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의 기업 문화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위에서 결정이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기는커녕 점점 더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일본 대기업 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마구치 교수, 솔직히 우리도 한국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너무 느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기업 문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최근 일본 젊은이들의 태도 변화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느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기회를 잡으려는 태도가 강합니다. 창업이든 취업이든 빠르게 도전하고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일본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제가 도쿄대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졸업 후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이랬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것,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버틸 수 있는 곳, 큰 리스크 없이 살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어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일본과 한국의 현재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요? 물론 모든 일본 젊은이들이 도전을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 사회가 그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한 한국 스타트업 대표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이었고 벌써 2개의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업을 하면서 실패한 적도 있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처음 만든 회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더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었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실패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처럼 여겨집니다. 사업에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낙인이 찍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실패가 곧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고 다시 도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차이가 결국 일본과 한국의 혁신 속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 것이겠죠. 그렇다면 일본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단순히 경제 정책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 전반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빠른 결정을 내리는 기업 문화,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는 분위기, 이 모든 것이 바뀌어야만 일본은 다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학회에서 발표를 할 때 한 일본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마구치 교수,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은 일본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이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문제는 속도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분석하고 배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일본이 다시 한번 세계를 이끌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과거의 방식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변화를 미루지 말고 일본이 가진 저력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배우고 바꾸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를 선도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한국을 배우고 일본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이 위기를 인지하고 한국을 배우려는 현실,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빠르게 성장하며 일본을 넘어설 수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과거 일본은 아시아를 이끄는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을 연구하고 따라가려는 상황이 되었죠. 반면 한국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국민인지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저력과 세계에서 빛나는 우리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감동 충전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